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음, 네. 저는요, 뭐 강의도 좀 하고, 또 음, 이제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이제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출판을 하나 해보려고 어, 좀 노력 중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좀 그것 어,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근데 어느 음, 정도는 지금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예, 좀 확실한 그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아, 있습니다. 소식 기다릴게요. 멋지십니다. 네, 열심히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계셨군요. 예. 언제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현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 저는 작년에 이교 선생님이 했던 업무 이어받아서 처음 업무를 맡아가지고 교무부를 맡아가지고 3월 달은 원래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저희 학교가 8년 만에 교무학사 감사가 있어가지고 4월 달에 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고 답변서, 사유서 쓰고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일이 치르셨네. 많으셨네요. 예. 쓰셨습니다. 아이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은사 선생님도 어제 저기 출장 갔다 오셔서 저기 바쁘실 텐데, 그죠? 참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죄와 벌 두 권을 읽고서 어떤 느낌, 어떤 소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되게 좀 무겁기도 하고, 또 너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쓰기도 하고, 또 되게 복잡한 어떤 심리 묘사, 이런 것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죄와 벌이 두 권으로 출간되고서 당시에 엄청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10편 정도의 영화, 드라마, 또 만화로 이렇게 또 각색되었기도 하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함께 죄와 벌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회실에 가셔서 이 책을 읽고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또 소감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오세요. 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이 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릴리스 쌤은 여전하십니다. 네, 좋았습니다.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네. 패들렛을 펼치고,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얘기를 좀 나누면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인 문구를 먼저 찾으라 그랬나요? 인상적인 문구? 어, 는 좀 빨리 읽었거든요. 그래서 응, 응, 천천히 잠깐 저희 적겠습니다. 네, 말씀해 제가 이제 주세요. 러시아 문학이 저번에 너무 어려워서 네, 이번에는 좀 빨리 오랫동안 읽으려고 좀 빨리 읽었어요. 그래서 음, 읽은 지 좀 돼서 근데 어쨌건 막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막 기록하면서 막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여기다가 쓴 문구 중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란 무엇에든 곧 익숙해지는 법 이렇게 썼네요. 이게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런 문장을 읽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 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쓰면서 약간 어, 그 약간 나쁜 사람들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좋은 사람들은 하트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뭐 네모로 하고 동그라미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도 막 적어보고. 근데 저는 일단 이 재화벌
그 도스토옙스키 이 소설로 러시아 문학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제 친구가 2년 전에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사 중에 어 우리는 첫눈에 말 한마디 나누기 전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문구 그 아, 그래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어디 속에서? 어, 아니요 이 소설 속에 없더라고요. 근데 아, 그 대사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우리는 첫눈에 말 음, 한마디 나누기 전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건가? 이 책에서 혹시 소냐를 향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한 건가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문장도 생각이 났고 죄와 벌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 얼마나 아, 제가 죄를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 죄는 아니잖아요. 제 죄를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제 스스로 약간 벌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일단 꼭 한 벌을요? 말씀 말씀드릴게요. 작은 죄와 벌을 주면서 네 그렇게 책을 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심한데요? 너무 좋았어요. 어, 죄와 벌을 곱씹어 봤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를 네네네. 주는 시간이었다. 저의 죄와 벌. 와, 아, 그래요? 우리는 첫눈에 말 한마디 나누기 전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 네, 네. 이렇게 교수님한테 추격이 된 건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우리 정추쌤 얼굴 더 좋아지셨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네. 네. 저는 이거 사실은 1월 달인가 읽었거든요, 먼저. 아, 빨리 읽으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냥 뒤에치 한번 읽어보지 하면서 저 뒤에치도 갖다 읽고 막 그랬었는데 읽으면서 처음에 그 혼자 있다가 앞에 전반부에서 막 그 혼자 그 도끼로 찌고 막 그런 계획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웠어요. 좋았다. 요즘에 그 보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느낌도 확 달라는 느낌이 오기도 하고 음, 막 그래가지고 음, 읽다 말고 들어가서 책이 거실에 놔두고 집사람 옆에 가서 몰래 자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음,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읽으면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음, 사람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 젊은 날의 친구들은 나도 그러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에 유익하냐 못하냐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고 음, 그러면서 젊었을 때 그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일 이렇게 혹시 아파서 죽어버리면 어떨까? 마지막 끝에 가서 아니면 그때 또 에필로그 마지막 보면서 그래도 아프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엄청 음, 조마조마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그냥 너무 많이 그 마지막 끝에는 아 자기의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자기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을 네. 생각했다. 네, 적었습니다. 네, 음. 우리 개호쌤. 예. 어, 살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네. 살인 사건 그 하나에 그 수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라는 게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곱씹을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음,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먼저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자체가 음, 그 시대의 밑바닥이잖아요. 그 사회의 음, 밑바닥인데 그 사회 밑바닥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시대상에 대해서 어떤 음,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음,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고, 좀 두 음, 번째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살인 사건 이후로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심리 소설, 인간의 음, 어떤 죄를 다루는 심리적인 소설이 아닐까라는 음, 읽으면서 좀 생각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잖아요. 저는 그 조금 말이 조금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은 연민이 아닐까. 연민.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이 참 음, 멋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진짜 백이 사랑은 동병상련의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 되어가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마저도 연민의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하니까 그 시간마저도 며칠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작품 하나에 여러 가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모습도 깔려 있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내용도 깔려 있었고, 그리고 음, 사랑 얘기도 같이 깔려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도끼로 사람 무서워. 머리 찍어 내리는 그 하나의 행위지만 그 행위 안에 야, 많은 게 들어 있구나. 그래서 결론은 러시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울까? 어려웠어요, 진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게 주인공 이름들을 이렇게 하고 봐도 또 이 이름으로 불렸다가 네, 저 네, 이름으로 불렸다가 네, 이름 네. 자체도 막 통일 안 되는 느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려웠지만 예.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 2, 3일 정도 쭉 해서 읽었는데 음, 굉장히 음, 괜찮은 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음, 조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음, 사람들은 과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까? 음, 저는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음, 약간 음, 어떤 시대적인 얘기를 할까? 아니면 어떤 그 음, 심리적인 얘기를 할까? 아니면 음, 사랑 얘기를 할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 김정치 쌤은 아마 사랑 얘기를 하지 않을까? 맞나요? 우리는 왠지 또 다 사랑 얘기할 것 같아. 저기, 그러니까요. 릴리스 쌤 저희 가셔야, 독서 모임 자체가 항상 굉장히 사랑을 깔고 살더라고요. 맞아요.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두 번째인데. 네. 저는 대학에서 원래 법학을 했었잖아요. 뭐 제대로 네. 공부를 안 했지만은 근데 그 법학 공부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이 죄와 네. 벌이에요, 사실은. 응? 어, 그래서 이거는 뭐 법학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소설로 쓴 작가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음, 쭉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 보면서 정말 그 작가가 대단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그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다. 그들의 가슴에는 서로를 위한 무한한 생명의 샘이 깃들어 있었다. 이런 문구 결국은 뭐 죄와 벌 이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음, 사랑이 이제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너무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정쌤은 어떠셨어요? 저희도 두 번째 금요일 날 읽고 또 읽었잖아요. 지난번에 읽고. 근데 네, 굉장히 그때는 정말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도끼 들고 그런 걸 상상을 하고 가서 죽이고 근데 정말 두려웠겠구나. 그 양심에 대한 그 가책, 그 음,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가 다가오는 것처럼 계속 와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아닌가 했는데 결국은 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둥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심리 묘사도 너무 재밌었고, 네, 처음에 무섭게 봤다가 뒤에는 좀 심리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고,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 네, 시대 청춘들은 음, 도대체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 음, 시대상을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네. 참 대단한 작가죠, 그죠? 네. 우리 다 했는데 끝났네요. 와, 음, 잠깐만요. 써볼게요. 님 음, 발표는 오랜만에 음, 아, 네. 자, 함께 소감 나누고 왔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에서는 유승현 선생님이 여기 지금 또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한번 같이 발표 네.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이교 쌤이 발표를 꼭 조금이라도 하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뭐 인물 구조나 이름이 너무 이렇게 또 길고 여러 가명도 있고 해서 어려워서 이름 이렇게 써가면서 관계 써가면서 좀 읽다가 언제 다 읽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책을 좀 그래도 좀 빨리 읽게 됐고 어제 오늘 좀 제일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마지막 부분을 읽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토론 참가해서 선생님들 이야기 나누고 해서 작품 분석해보고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짧게 소감을 했고요. 우리 릴리쌤께서는 그 러시아 똑같이 이름이라서 이름이 너무 길어서 메모하면서 특성을 파악하면서 봤는데 가장 1순위로 좀 눈에 띄었던 등장인물이 그 소냐의 아버지 그 분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본인은 술을 전혀 못 하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인의 뭐 양말까지 팔아서 술을 마셨다. 어, 부두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다. 어,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23페이지인가요? 보면은 술을 마시는 이유는 두 배로 고통을 느끼기 위해 마시는 부분에서 오히려 애잔하고 짠한 느낌을 좀 느꼈다라고 말씀하셨고 카체리나가 작가의 첫 번째 그 부인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은주 선생님께서는 무거운 대작이라고 읽는 내내 그 주인공이 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가 계속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한데 자신의 관념, 당위성으로 몰고 와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 읽고 나니 주인공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모두가 죄가 있는데 러시아적인 것이 무엇일까? 또 도냐와 소냐의 성스러움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인간은 항상 연민의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마무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최희 선생님께서는 직접 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제가 잘 못 네. 적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교수님은 그 작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어, 계속 저희가 읽게 되는데 아마 두 작가의 성향이 좀 다른데 서로 그 성향이 다른 걸 비교해서 읽으면 조금 더 독서 토론이 좋아질 거고 쌤도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처음에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제 그 같은 공통점은 종교적인 측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유럽과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생각해 보고 또 당시 시대적 배경이 유럽 문명이 들어올 때 이런 그 배경을 좀 알고 어, 온갖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는 이제 혼란의 시대였다. 그 시대를 알고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대의 농촌의 가난한 모습, 조우 러시아의 사랑과 앞날에 대한 모색이 토대라는 점을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246쪽에 그는 그들의 새로운 삶에도 고통이 있을 것이며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영웅적이면서도 힘든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 주인공이 뭐 비범하다, 뭐 평범하다 하면서 자신이 이제 비범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인정하지 못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되게 정말 영웅적인 어떤 그런 용기와 어떤 시련이 정말 있고 정말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일상을 살아내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거를 저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이제 이런 주인공이 아직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수연 선생님, 여전히 감각 있으십니다. 발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장님, 정교쌤, 개우쌤. 이 방에서는 또 어떤 분이 나눠주실까요? 그 순자쌤이 여기 딱 첫 번째로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이 김정춘 선생님 그럴까요? 네, 정주쌤. 얘기로 네. 그런가요? 예. 오래간만에 오셔서 어, 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순자 선생님이 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란 무엇이든 익숙해지는 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이제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름 써가면서 네모, 하트, 세모 막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입해가면서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문학이 많이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친구 공연 중에서 우리는 첫눈에 말 한마디 나누기 전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문구를 이렇게 봤은 그런 공연에서 들었는데 이 책이 있는가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조금 그랬다 그러는데 저도 문구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마 그런 의미로서 잠깐 어디 부분에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아까 뒤적거려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참 공연 중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그러고 일상생활도 꼭 사람을 죽여야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죄와 벌을 주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러니까는 항상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지난번에 1월 달에 먼저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엊그저께 또 읽기는 했어요. 오늘 아까 이제 점심 교회 갔다 와서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읽었는데 처음에 1월 달에 읽을 때는 집에서 혼자 이제 다들 자고 혼자 밤에 막 책을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편에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막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그 도끼로 사람을 찍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 지금은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요즘 한참 그런 사이코패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내 주변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책 읽다 말고 그냥 집사람 옆에 가서 몰래 그냥 잠을 자면서 여보 그러고 그냥 잤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라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사람을 이로써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좀 많이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날에는 그런 부분들을, 젊었을 때는 우리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모두 다 이렇게 죽어 없어져야 되는 이런 모습들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회가 확진되고 어른들이 하는 것들이 다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래가지고 참 빨리빨리 인정을 하나 빨리빨리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들도 그때 대학 다닐 때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뭐 노태우 막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서로 배신해갖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분들의 노력은 인정하나 없어져야 되는 분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호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살인 사건 하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수많은 것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인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뭐, 음, 그 사랑의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은 연민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연민이 다시 사랑으로 발전하고 동변상련의 그런 아픔 가지고 그것이 서로 하나 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늘 하는 것들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어려워.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불렀다가 어떤 저렇게 불렀다가 이렇게 뭐 애칭으로 불렀다가 그냥 풀네임을 다 불러가지고 정신없이 불렀다가 이런 부분들이어서 어쩔 때는 사람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고요. 어, 오늘 이제 또 궁금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오늘은 우리가 토론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할까 하면서 이렇게 그게 제일 궁금했고 아마도 또 역시 사랑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주제를 미리 그냥 다른 이야기 다 빼놓고 먼저 그냥 사랑으로 가자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 전공이 법학이었는 부분이었는데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와 벌에 대한 부분으로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그 죄와 벌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이렇게 잘 풀어져서 역시 그
작가들의 그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을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령 선생님은 그다음에 원장님 마지막 말씀은 그 책 마지막에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다 그 말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과 정말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희정 선생님은 재미있게 읽었고 범죄 심리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저처럼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심리 묘사나 시대상이 정말 궁금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양심의 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선생님들의 색깔만큼 정말 다양한 정말 생각이 남았는데요. 어, 저희가 요거 질문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 그다음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것들 자유롭게 후회실 가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질문만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인가요? 음. 네, 주인공은 조금 자신이 어려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가요? 다 나는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나? 음.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소설 자체가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지막에 그 종교성의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이제 신약 성서라든지 아니면 십자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십자가를 달라고 하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이 소설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 작품을 종교적인 부분과 연결시킨다면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음,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 난해한가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선생님 다시 한번요. 무엇이고, 아, 각자의 십자가는 제가 이 무엇인가? 소설의 작품에서 갖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각자에게 십자가는 뭘까?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이 소설을 쓰면 남자들이 이렇게 아까 뭐 시대상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약간 소냐도 희생을 많이 하고 음, 두냐도 희생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조금 술을 먹고 이러는 경향이 있고 어쨌건 그리고 두냐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도 그 자기 때문에 엄마와 동생이 이렇게 막 정략 결혼하고 이런 걸 되게 막 그래 했잖아요. 남아선호 사상. 그리고 소냐도 그 몸을 팔아서 그 동생들이나 가족 병든 그 카테리나 이바노프 새엄마를 막 이렇게 봉양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시대적 상황이 어쨌건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겠지만 이 시대에도 이렇게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어, 여자들이 과연 이랬어야 되는 건가? 예, 음, 이렇게 여자들을 헌신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야 됐나? 예, 음, 그게 되게 저희 예, 거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질문이 거기서 뭐 두냐나 소냐나 그런 헌신적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루진이란 인물은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비판하려고 했을까?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그 루진이 두냐하고 그냥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 약혼자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나중에 또 소냐를 도둑으로 몰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음, 빌런인 것 같아요. 음. 류진이 그 수사관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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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혼자. 아, 그 하도, 소냐한테 그 호주머니에 돈 이렇게 집어 예, 아, 그런 넣어놓고, 유선에. 훔쳤다고 하는 사람.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워. 어려워요. 소냐의 의미는 뭘까? 소냐의 의미. 음. 소냐는 모든 걸 희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 종교적으로 성호 마리아를 표현하는 건가? 좀 그러니까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소냐의 캐릭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인가요? 소녀가? 소녀가 예수님. 그리고 연민 사람에게 그 아까 동병상련 뭐 측은지심 연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근데 연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연민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근데 저도 그 이제 교수님 그 저기 유튜브 올라온 거 들으면서 그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왜 이제 시대적인 게 막 외부적인 사상이 몰려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어떤 그 시대의 것들을 과거로 치부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런 삶의 혼동 과정에서 어떤 이 여성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갖는 어떤 정서,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그게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음, 그 러시아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그 역사적인 정체성이나 전통성을 음, 작가는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을까? 이게 예를 들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의 문화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알잖아요. 어떤 음, 느낌인지를. 근데 이 작품 속에서 어떤 그래서 바로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이 열망하면서 거기에 비어 있는 부분들을 이 여성들을 통해서 그 정통성을 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음. 저는 그게 한번 궁금해요. 과연 그 새로운 시대 이전까지의 러시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정통성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었을까? 네, 그러니까 예, 예, 여기서 작품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적인 정서는 예, 예, 무엇들일까? 예, 뭐 예. 이런 그런 예. 느낌. 예. 그럼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원장님 죄송해요. 이 이 작품에서 작품에서 네, 작자가 네. 제시하는 러시아적인 정서는 어떤 것들일까? 정서는 어떤 것들일까? 예, 예, 예. 아까 그 러시아적인 정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러시아적인 정서일까? 뭐 이렇게 하셔도 음, 되고, 그런 것들이 러시아적인 정서일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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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함께 보면서 공유해 볼게요. 네, 저희 조에서는요, 주인공이 노파를 죽이고 훔친 돈을 제대로 왜 사용하지 못했을까? 다음, 루진이 자신의 반려자를 구하는데, 자신만의 기준은 무엇일까? 다음, 포르피리가 왜 라스콜리니프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그다음, 소냐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생활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력은 어디서 나올까? 두냐도 마찬가지. 두냐도 가정교사로서 또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런 저력이 있었을까? 예,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소냐는 왜 주인공을 불쌍히 여겼을까?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범죄자 자기가 살인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안고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이 나폴레옹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나폴레옹의 어떤 점을 흠모하고 존경했을까? 아, 나폴레옹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 조에서는요. 주인공은 왜 자신이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 작품에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각자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소냐, 두냐 등 여자들이 희생을 많이 보이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네, 여성에 대한 질문 또 나왔네요. 각도가 좀 다르네요. 자, 여자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루진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소냐의 캐릭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민을 가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 작품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러시아적인 정서는 어떤 것들일까? 어떤 것들이 러시아적인 정서일까? 네, 많은 질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토대로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점들 함께 소회실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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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나왔던 게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어떤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가볍게 그냥 제가 질문한 거 주인공이 노파를 죽이고 왜 훔친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본인 목적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 돈이 예, 그런 것 같았어요. 여기. 예. 돈이 중요하지 않고 그 전당포 오파를 죽이는 게 이 있잖아요. 네. 예, 이를 없애는 거다 생각해서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돈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 예. 그래서 그 돌에다가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 그 한 번도 그 이제 주머니에 거금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이거를 이제 풀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이는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의의 실현? 그 약간의 그 이상적인 그 세계를 구축하는 어떤 자기가 꼭 해야만 하는 당위성?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절대 자기가 그 뭐 치욕스러운 범행의 그 험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그냥 사회에 필요 없는 해악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불안해 하거든요. 죽이고 네. 나서 거의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공포와 이런 것에 시달리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심리전이나 이렇게 그 형사들과 그런 데서 굉장히 심리전의 압박을 받고 거의 약간의 정신이 이때 그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네.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좀 의문스러웠어요. 네.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떳떳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었거든요. 끝날 때까지.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마지막까지도 다 재판이 끝나고도 감옥에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죄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도 조금 놀래기도 했는데 그 자신의 이론과 생각으로는 죄가 없지만 몸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게 아직 이게 또 인간의 어떤 양심인가? 이런 어떤 걸리는 부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건가? 인간에게?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음, 그래서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거는 맞는데 살인한 자체는 정당화된 행동이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후회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음, 라스콜리노프코의 생각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소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참 도스토옙스키가 참 소설을 잘 썼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그 울림을 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네. 이제 그 이 주인공이 뭔가 해결을 하고 나중에 참여를 하고 이제 어떻게 새로운 희망과 그 구원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냐의 어떤 끊임없는 헌신과 그 참여를 시키기 위한 그런 헌신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또 우리는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피해자 그 노파와 그 노파 여동생 이 입장에서 정말로 참회가 되었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고통받을 만큼 받고 유형생활 7년인가 하죠. 7년 유행세가 하는데 8년입니다. 8년? 8년 네. 하는데 이 8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녀가 정말 희생해서 끝까지 이 사람을 품고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인가? 아, 정말로 참회가 이루어진 것인가?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어떤 그 죄책감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자기의 어떤 관념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또 꼭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참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용서되는가? 음, 음.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것을 안 적은 이유가 이거는 이제 독자들이 판단을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까지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생각이 다른 것을 네. 이야기하는 게 네. 독서 토론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네, 네, 네. 저도 그 네. 은주쌤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8년밖에 안 됐다고 너무 두 명을 죽였는데 너무 진짜 관대한 거 아닌가? 이 주인공에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벌은 사회적으로 8년을 받았지만 지금 보니까 일부에서 살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책이 지금 몇 부까지 있냐면은 잠시만요. 꽤 있었는데 몇 부 잠시 찾아볼게요. 5부까지 있는데 오후, 예, 예. 근데 4부 음. 동안에 어떤 그런 주인공의 어떤 힘든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음, 감옥에 가기 이전에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엄청나잖아요. 아, 어, 그 누이 동생하고 그 엄마를 그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인공한테 계속해서 그 엄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 친구에게 우리 엄마와 그 누이 동생을 맡긴다. 제발 잘 이렇게 좀 보살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죄책감 이게 더 많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망감, 좌절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글에 나오더라고요. 음, 음. 네. 어, 제가 질문 드린 거, 루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방향을 어, 바꾸도록 할게요. 네. 너무 그 살인에 대해서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음, 루지는 자기가 이제 좋은 혼처를 얻기 위해서 뭐 저축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자기보다 좀 돈도 없고 불쌍한 여자를 택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가 자기한테 복종하는 여자를 얻고 싶다. 그런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의 이기심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누구죠? 소녀, 예, 소녀요? 예, 예, 예. 소녀한테 또 이렇게 도둑 누명을 씌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도둑 누명을 씌울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도둑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소녀를 이제 용서를 하면은 그게 그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어떤 좋은 점으로 비춰져서 자기가 둔하고 다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참 교활하다. 어떻게 이 남자는 이렇게 교활할 수가 있나. 그래서 루진이 나중에 굉장한 창피를 당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통쾌함을 느꼈어요. 이런 사람은 쓰레기다. 쓰레기와 근데 마찬가지 남자다. 그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 예. 루진이로 이제 나타내려고 했던 그 시대의 어떤 인물은 무엇이었을까 이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인물들이 꽤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루진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런 악인, 뭐 아니면은 그 비열한 사람, 아니면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느 시대에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근데 그 시대에도 창녀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나가 창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니까 고귀한 매춘부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처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카차레니가 그 강요를 했잖아요, 계모가. 너 그렇게 있으면 뭐 어떻게 하냐? 네 동생도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 왔는데 그 계모가 소나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밤새 이렇게 발밑에서 서로 붙잡고 이렇게 아무래도 울었겠죠. 그래서 참 그때 그 러시아의 사회상이 이렇게 비참했구나 생각하니까 참 러시아가 그 농노 해방되기 전에 참 힘들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지금은 그럼 러시아가 잘 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시대상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점이 저는 좀 많았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네.
이분도 그러는데 그 스미드리 가일로프 그 저기 그 두냐를 처음 그 좋아해가지고 가정교사로 갔을 때 그 주인 있잖아요. 네네. 이, 치주요. 이 인물도 상당히 다양한 변화를 하고 영향을 주잖아요, 이 소설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루진과 스비드리 가일로프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인생관이나 그 가치관을 보면 그 꼭 그 이 주인공 그 라스콜니콜리프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스비드리 그래서 가일로프. 죄라는 게 꼭 도끼로 사람을 죽인 것이 큰 죄지만 이 죄라는 게 이런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죄가 다 존재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자살하고 그 많은 돈을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물려줬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이런 다정한 면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냥 밉지는 않았어요. 이분에 대해서. 스비드리 가일로프요. 스비드리 발음도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이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남을 돕는데 막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선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제가 다 있긴 한데 막 뭔가를 남겨두고 싶고 이 그 주인공도 그랬잖아요. 소냐의 그 가족을 살리려고 막 이렇게 돈을 남겨주고 막 엄마가 준 돈을 다 거기다 써버리고 예, 가잖아요. 장례비로 주죠. 예, 예, 예. 그래서 뭔가를 자선을 했을 때 자기 죄가 조금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장례비로 그때 23불인가 줬잖아요. 20불인가? 그래 줬는데, 자기가 이제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뭔가 희열을 느꼈다. 그래서, 네.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인을 하고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또 나한테는 이런 기분이 느낄 수 있는구나. 이래서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스토옙스키는 심리학자다.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꿰뚫는 듯이 이렇게 소설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스토옙스키에 입문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토론이 활발해서 제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분위기. 한주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냥 완전히 네. 근데 제가 릴리스 선생님의 그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작가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제가 그 부분을 놓쳤거든요. 한 번만 조금 간단하게 다시. 아까 소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를 주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어떤 희열을 느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도 놀랬다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정확한 거는 몇 페이지인지 지금 찾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책이 2권이라 그냥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한 권 같으면 금방 찾는데. 예. 그래서 저는 비록 도끼로 살인을 2명이나 죽였잖아요. 죽였지만은 그 로자에 대해서 참 이해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싫겠지만, 이거는 소설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로자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재탄생하는데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 진짜 해피엔딩이다. 이래서 저 제아버를 이번에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이렇게 다른 것도 좀 많이 찾아보고 좀 공부를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제아벌이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이게 출판된 지가 1866년에 지금 출판된 책인데, 100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이제 필독수로 읽히고 있는 점이 아마 그 점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네. 선생님, 그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안 놓치고 아니, 이순연 네, 선생님은 읽으신 것 같아요. 아,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번 네, 지금 이야기 또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 뭐 혹시 선생님들이 생각나요? 다 네. 공감되는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저도 작품 속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이제 그때 사회에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나눔과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그걸 강조하는 것들이 또 작가가 그 시대가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시대여서 사람이 어떤 이제 뭐 잘못을 이렇게 좀 덮으려고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나눔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주인공은 아마 이제 보면 이제 그 나쁜 어떤 사람을 갖다 없애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다가 잠깐 잘못 갖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정신적인 고통, 벌을 받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러시아에 가서 그 요양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브디리 가일로프인가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인을 보면은 독살했다라는 걸 조금 암시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누구냐? 아니죠. 두냐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런 게 정말 그건 이제 어떤 자기 이익을 챙겨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려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살을 통해서 그냥 마무리를 이렇게 시키면서, 그런 삶을 꼭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페이지를 이제 찾았는데요. 154페이지에 제가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주고 나오면서 뜻밖에도 그의 가슴에는 새로운 생명의 힘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특사를 받은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니콜라 1세가 사면해 줬잖아요. 그거하고 매치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느꼈던 그 경험을 여기다가 투영을 시켰구나 하니까 이 문장이 참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몇 페이지였을까요? 154페이지입니다. 1권에 네. 154페이지. 네, 네네. 1권입니다. 그러게 네. 1권이라고 또 표시를 해놨네요. 1권입니다. 1권. 저도 네. 막 적었네요. 저도 거기 표표 해놨네요. 그렇죠.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실제 경험을 여기에 맞아요.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니콜라 1세가 겁만 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형을 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네, 실제. 예. 근데 그 작품에 이 작품이 참 좋았던 게 모든 그 등장 인물이 정말 나쁘긴 나쁜데 미워할 수 없는 이야기로 지금 전개를 하잖아요. 그렇지. 아주 다 그게 참 매력적입니다. 대단한 것 인물 같아요. 자체가. 예.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든지 참회를 할 수 있고 다시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를 주니까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그래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모든 길을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아요. 네. 모든 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많은 이렇게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바탕이 뭘까 서로 좀 짠하게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아까 그 소냐가
그 주인공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되게 연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연민, 그다음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서로. 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죄인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사는 거죠.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열심히. 아, 네. 각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좀 나쁜 사람들 있죠. 그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죄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여기 여기가 이제 기독교 작가니까, 거기서는 예.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니, 죄인으로 이제 저도 얘기를 종교가 하니까. 있는 사람인데, 네네네. 별로 그 말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아까 은주 선생님 말씀하셔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게 예, 좋겠네요. 예. 네. 죄인은 단정적으로 말씀한 거라. 네. 동료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연구하셔서. 원장님, 진짜 원장님의 어떤 관점과 해석도 궁금하네요. 예? 뭐, 아, 원장님이 어떤 이제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죄와 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얘기해 아, 주셨어요. 예. 아니, 뭐, 저는 법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 죄와 벌이라는 주제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거든요, 법학에서. 그래서,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과연 여기서 받은 그냥 시베리아형 8년이 적정하냐, 뭐는 이런 저 질문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감형을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살인을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또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의도성. 그랬던 저건데, 뭐, 근데 그거는 또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그 당시의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나라별로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또 포함된 것이 그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여자까지 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리자베타,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되게 억울한 거죠. 네. 인생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으니까 뭐 그런 저거고 근데 이 죄와 벌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워낙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심리 상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벌을 받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묘사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음, 음. 저 이제 현실로 우리가 이 문학에서 이제 현실로 왔을 때 그 학생들이 처벌을 이제 우리 유순현 선생님은 고등학생이니까 더 이제 심각하실 건데 이제 잘못한 일이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출석 정지를 하는데 출석 정지에서 집에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따로 격리를 해가지고 그 애들을 다시 그 지도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졸업식이 됐어요. 근데 졸업식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애들이 졸업을 해야 되니까 졸업식장에는 와야 되는데 그 예행 연습을 하루 전에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기 때문에 예행 연습 올 수 없다. 근데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려서 오고 있는 내 아이들을 다시 격리실로 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청 그 전에는 순수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하더니 그것을 이렇게 거부를 당하니까 또 굉장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애도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응징하는 그 벌을 제대로 주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이 애들한테 감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응징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것을 회심을 시켜서 다른 어떤 그 소생의 예,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인지 그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예, 그런 저 어떤가 뭐, 유순현 선생님?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잠깐 더 돌아가면은 그 뭐 8년형 봤잖아요. 근데 예. 그것도 그냥 숫자에 좀 의미를 부여를 했거든요. 작다라는 네. 것이고, 그 전에 이제 그 감형을 받기 위해서 친구가 그 사전에 했던 또 뭐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변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면 이렇게 감명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온다라는 걸 작가가 또 보여준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이라고 정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오면 이제 젊은 나이가 되지 아직도 젊은 나이 30대 중반 네, 35인가요? 네, 맞아요. 그랬고 요즘에 이제 그 박원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유해서 그런지 저는 애들을 그냥 정확한 어떤 처벌보다는 애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봤을 때도 좀 이 사람이 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그에 맞는 이제 처벌은 당연히 따르겠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저희 이번에도 이제 사실상 이거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학교 폭력이 한 건 발생이 돼가지고 고3인데요. 근데 이 학생이 대학 입시가 달려 있고 특히 사범대를 꿈꾸는 학생인데 사소한 일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그 위원회 들어가서 좀 용서를 하고 이렇게 조금 애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한번 좀 담임선생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좀 저희들은 잘 해주려고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걸 오케이 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와 주면 좋은데 어 조금 그걸 역으로 이용하고 예, 또는 이제 그렇게 유하게 해주다 보니까 또 그것들을 또다시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일이 발생하고 일이 점점 커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만 학교적으로 본다면 조직적으로 본다면은 정확한 처벌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뭐 모두에게 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제와버를 읽으면서 또 생각한 것이 이제 요새 교권에 관한 이제 이슈하고 우려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교권에 대한 저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더 교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음, 음.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요? 한번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이제 막 그냥 막 적어가지고, 토론이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정말 토론이. 이거를 어떤 분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쌤이 한번 좀 그 읽어주실 수 릴리스 있으실까요? 선생님이 엄청 책을 깊이 있게 읽으셔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릴리스 예, 선생님, 예, 릴리스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릴리스 선생님 추천. 책 너무 많이 읽으니까 표가 났나요? 표를 안 내라 네, 그러는데. 엄청 났어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전당포 주인을 죽이는 것이 이를 없애는 거라고 제 생각인가 봐요, 이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죽이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이상의 실현, 자신이 해야 할 당위성이라 느껴졌다. 해악을 제거하는 게 지식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인다.
이승을 이 부분이, 머리로는, 네? 죄송해요. 제가 여기 질문을 안 적어놔서 예, 그 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그 네. 주인공이 노파를 죽이고 왜 훔친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 라는 안 거에 적어 대해서 놓으셔가지고, 네네, 예, 맞아요. 예, 예, 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 놓은 거를 읽어볼게요. 네. 예. 네, 그리고, 지식인이 일이라 생각하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인다. 이성으로, 머리로 제가 아니라고, 이게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죽인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제가 아니라고 느끼지만 마음속으로 양심에 걸리는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이 해결하고 구원에 다다르는데 소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나 봐요. 소나의 헌신으로 간역했다. 노파와 리자베트 입장에서는 참회가 되었는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생활 8년 하는데 정말 용서가 되었는지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참회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독자들의 판단인 같으다. 그다음 무슨 질문인가요? 이거는 8년의 유형생활은? 네. 그거 이어서 이제 8년 유형생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덧붙여온 것 같아요. 예. 네. 8년 유형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데, 짧게 느껴지는데 너무 간대한 것이 아닌가 의아했지만, 이미 주인공의 마음의 제어식과 병적 증상들이 벌써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나오네요. 이제 이거 제가 한 질문 같아요. 루진이 반려자를 구하는데 자신의 기준은 무엇인가? 불쌍한 여자를 구하는데 복종하는 여성을 고른 것이 아닌가? 소나에게 도덕 누명을 씌우는데 두나와 다시 맺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정말 교활하게 느껴지고 창피를 당하는 부분에서 통쾌하게 느껴졌다. 당시 누진과 같은 인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열하고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을 반영한 듯 소나의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분 등에서 당시 러시아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난했는지 당시 시대상도 알 수 있었다. 그럼 세 번째, 지주잖아요. 스비드리 가일로프에 대하여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죄라는 것이 당연한 인물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아.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자선했을 때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소나 아버지의 장례식에 스비드리가 가일로프가 돈을 보태주면서 뿌듯해하는 모습 아닌데 이거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돈을 줬는데 이거 잘못 적었네요. 뿌듯해한 모습 등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다음에 로자가 인간성 회개하며 재탄생하는데 작가의 결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들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필독스를 익히는 점이 이런 부분이지 않나. 수년쌤이 또 말씀하신 부분은 인물들이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 같아.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은 참회보다 자살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나눔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에 언조쌤 의견은 미워할 수 없는 인물들이 나오며 누구든지 죄를 지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란 주제를 말하는 것 같아. 그 바탕에는 연민이 깔려있다. 자, 원장님 말씀은 법학에서 기본적인 것이 죄와 벌이다. 나라별로 법 감정이 다르긴 하지만 8년의 유언 생활이 약하지 않았나. 리자베트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심리 상태로 벌을 받는 부분에서 묘사가 잘 되었다. 자, 언주 선생님 의견은 죄를 지었을 때 응징하는 게 중요한지 회심을 시켜 소생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게 좋은 것인지 현실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 수년쌤 의견은 감명을 받기 위해서 주인공이 선행을 친구가 밝히는 대목에서 선행도 참작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정확한 처벌을 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
원장님은 이제 끝으로 교권을 강화해서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힘듭니다. 아유, 힘든 을 시켜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 저 숨찹니다, 숨차.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상입니다. 네, 저희 토론에서 많은 어떤 페이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깊이 있게 또 책을 읽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예, 또 생각 나눠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지금 각각의 인물이나 되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정추쌤, 개호쌤. 여기 개호쌤이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아유, 예, 앞에 준비하고 걸 계셨죠? 제가 정추쌤을 시키려고 했는데. 정추쌤 아까 하셔가지고. 그니까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여전히 하려고 우리 했는데 릴쌤 시켰어요. 목소리는 여전하십니다. 네, 카랑카랑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소그룹에서 못 만나갖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일부러 오늘은 첫날이라고 찢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릴리 선생님이 찍으셨는지 아시겠어요. 피카. 저희 조에서는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질문 만들 때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러시아적인 정서가 뭘까?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쌤들께서 소냐가 상징하는 게 뭘까? 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작품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소냐의 의미를 우리 스님들 희정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성모 마리아의 느낌 아니냐라고 얘기하셨고, 순자 쌤은 좀 더 나가서 예수님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러시아다. 러시아다. 그러니까 어떤 이 소냐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러시아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어떤 러시아 정서적인 것을 대표해주는 상징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러시아 정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연민이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연민을 갖는다는 게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사회적인, 어찌 보면 사회적인 선을 넘은 낙진자들이잖아요. 살인자들, 매춘부들. 그들 사이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어떤 기준선을 넘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연민들. 그게 러시아적 정서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지만 로마 카톨릭적인 것보다 러시아 종교회적인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문화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러시아 문학 작품이 조금 별개와 동떨어진 영역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어찌 보면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그들은 종교성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순수함을 찾아가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적인 색깔이 조금 입혀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교수님이 민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통 민담에 보면은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을 만드는 재료인 진흙을 가져다 준 자가 악마라고 그런답니다. 민담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창조의 성과 그리고 사회에서 행해지는 악들이 혼재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어떤 정서가 그 밑바탕에 깔려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악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악에 의해 생겨나는 고통이나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연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가야 될 것들이 아닌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작품 속에서도 이런 수많은 잘못된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로부터 선을 넘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끌어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 소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이게 깔려 있으니까 이게 서로 그 주인공들이 이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 작품을 읽으면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정서가 어느 정도 우리의 정서와는 좀 다르게 그리고 서구적인 기독교적인 로마 카톨릭 정서와는 다른 또 다른 정서가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알고 가면은 러시아 작품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조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교수님은 연민을 엄청 좋아하신다. 죄를 많이 지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자꾸 나폴레옹이 나오잖아요. 나폴레옹. 그러면서 바로 주인공도 나폴레옹을 흠모하고 그리고 나폴레옹을 숭상하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어쩌면 러시아가 굉장히 농업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시대가 변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유럽이지만 유럽 아닌 유럽 같은 속에서 어떤 유럽의 영향을 받는 대변혁의 시기에 그 답답한 삶을 살던 그들 젊은이들에게 어떤 유럽의 지식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바로 나폴레옹의 그 대변혁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으로 다가왔을까. 그래서 바로 주인공도 나폴레옹의 그런 바로 보여주는 이미지와 정체성을 굉장히 어떤 숭상하는 느낌이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면서 과거로부터 멀어져서 현대의 새로움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바로 흐름 속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계속해서 끌어들였던 건 아닐까라고 저희가 얘기해봤고요. 그러면서 소나나 누파 모두 러시아인인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니 그 갈등 속에서 그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은주쌤은 그런 질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자만 희생해야 되냐? 이렇게. 근데 저희 조는 똑같은 이 여자 주인공들의 질문 속에서 조금 왜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존재로서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좀 질문의 방향성은 저희는 좀 달리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자 스님께서 어찌 보면 이러한 여성이란 존재가 어떤 어머니, 희생,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 배경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시면서 순자쌤도 많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받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순자쌤이 연민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신 것 같은데 애들러 연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순자쌤이 은사님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성을 맺고 오고 있는 은사님. 근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은사님이 아니라 당신 고등학교 들어가셨을 때 막 이제 임용 보셔가지고 왔던 젊은 여자 은사님. 그러면서 살면서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맺고 있는 제자를 갖는 거 그리고 그런 은사를 모실 수 있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순 쌤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외감 느낍니다. 우리 유순 쌤 맨날 제자들이 5월달 때만 되면 너무 많이 찾아와요. 진짜요. 와, 인기 짱. 인기적입니다. 와. 인기적인. 상대적으로 우리 김정치 쌤이나 저는 덜 인기적입니다.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덜 인기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미남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남.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생겨가지고. 그닥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저랑 뭐 비슷하게 아니, 생각합니다. 금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정추 선생님께서 이게 여자들의 희생이라는 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밥상 차려놓으면 와서 음식 먹듯이 드신다고 했는데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좀 반대여서 교수님께서 우리 김정철 쌤이 쌓은 업을 이 교수님이 받고 있다. 라고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러시아 소설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어떤 열망과 열정에 빠져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게 여자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남성의 모습이 마치 변혁기의 러시아의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여자의 모습이 그 변혁기의 러시아 사회를 잡아줄 수 있는 러시아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변혁기와 그다음에 그 밑을 지지해주는 지지 기반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자 선생님께서 죄를 지은 주인공 스스로 고립된 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고립을 결국은 그 주변의 구성원들이 바로 그 고립된 그 부분들을 결국은 사회 속으로 그리고 회계 속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 옆에 있던 여러 인물들의 역할들이 결국은 이 주인공을 결국은 이제 저기 하고요, 자수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러는 걸로 끌어주는 건 아닐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절대적으로 선한데 아직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항상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요. 왜냐하면 신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고 완전한데 완전자가 어떻게 불완전한 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자유의지다 아니면 원래 이제 뭐 천사와 악마는 원래 뭐 같은 뭐 동일 뭐 적이었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교수님이 극단적인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기독교이지만 그걸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신은 완전함과 선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 걸 보면은 신이 아직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극단적인 기독교 분파까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악에 대한 문제는 종교성에서 항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이 주인공이 살인자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물들이죠. 사회에서부터 사회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규범의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러시아 작품이 아닐까. 그렇다 보면 러시아 작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연민이라는 러시아의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 정서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결국 러시아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바로 좋은 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정리 너무 하나 잘해주셨네요. 정정할게요. 제가 질문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요 그거 어떻게 질문했냐면 박은주 선생님, 박 예. 선생님, 제가 저기 교정해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그건 이기호 선생님이 잘못 들으셨어. 그래요? 이기호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그 여성들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똑같은 걸 놓고 박은주 선생님은 그렇게 했고 우리 저 신순자 선생님은 왜 여자들은 그런 희생을 하는가? 이 거꾸로 돼 있는 건데. 같은 죄송합니다. 이야기 제가 해주셨네요. 박은주 선생님한테 죄송해서 내가 교정하려고.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러시아 민담 이야기 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이런 악까지도
연민의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에서 저도 좀 놀랬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죄인들을 아까 마지막 부분에 살인자 창녀까지 이렇게 어떤 연민의 대상, 악인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게 러시아 소설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 말씀하시다 소환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어서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 나눴던 것들이 각기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가 읽게 될 세 권의 소설에서 전개가 되거든요. 특히 그 백치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눴던 종교성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깊이 있게 다뤄지고, 그다음에 악령에서는 서구에서 밀려 들어온 그런 혁명의 새로운 이념들이 어떤 식으로 러시아 사회에 작동하는가,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악령을 옛날에 젊을 때 읽으면서 이거 꼭 우리나라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를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거의 그런 모든 거를 종합하고 있는 꽤 중요한 소설이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얘기를 쭉 계속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다만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게 있는데, 그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기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죠. 그 기독교가 교리 논쟁을 끊임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통 교리를 삼고, 그러면서 그와는 다른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단으로 이렇게 배제해온 그런 그 기독교 로만 가톨릭 역사라고 한다면은, 그 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됐던 거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리엔트 정교 혹은 비잔틴 정교, 동로마 정교라고 하는 오리엔트 정교는 영성을 언제까지나 더 강조해왔다. 영혼, 영성. 아마 그런 특색이 앞으로 읽게 될 러시아 소설에서도,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거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로 끝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읽을 작가의 작품들이 기대가 됩니다. 민영준 교수님께서 예고편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정말 많은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 정말 많은 시간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성찰 한 줄은 우리 이거 수업 끝나고 카톡방에 한 줄씩만 이 책을 읽고 어땠는지 그거 하나만 올려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인증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두 네. 권을 다 들어야 될까요? 네. 그 정도죠. 두 권이나 예뻐요. 읽었습니다. 두 권 읽었습니다. 두 권. 네. 자, 찍을까요? 네. 네. 어떻게 떨어져? 어머.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뵈니까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반가워요.